SOL의 사나이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윤재성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감사했지만 계속 감사하게 네. 되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에서 그렇게 계속 올라요? 그리고 TP도 계속 올리시던데요? 뭐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고 음. 있는 상황이기 그리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네. 그리고 굉장한 확신을 제가 느꼈던 게 네. 최근에 리포트 제목이 그냥 대놓고 사야 한다.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해 네. 주셨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사야 한다 했을 때 샀다면 그때가 이제 7만 원 초반이었나 그랬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지금 최근에 8만 9천 원까지 네. 주가가 올랐었죠. TP는 10만 원이시고 SO일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그 SO일이나 정유주가 또 최근에 네. 국제유가의 그런 횡보 속에서도 계속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이유 이전에도 자주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결국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왼쪽 아래 그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래 그림부터 예, 보겠습니다. 확대 좀 정제 설비 해주시겠어요? 관련한 네. 그 정제 설비 증설이 사실 향후 몇 년간 좀 제한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우려들,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올라가면 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나머지 증설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 좀 제한적인 국면이었고 특히나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시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적은 국면이 지속이 됩니다. 2027년 이후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늘어나는 설비보다 수요가 훨씬 더 큰 국면이 2030년까지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최근에 수요에 대한 전망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26년도에 대한 원유 수요 전망치의 변화 추이인데요. 원유 수요에 대해서는 IEA나 EIA, OPEC 다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원래 추정치가 여기 보셨던 것처럼 100만 BD 정도 이게 EIA가 추정했던 숫자인데 이 수치가 최근에 130만 배럴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펙도 과거에 한 130만 BD 정도를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봤었는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더 올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중 관세 협상이 좀 진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내년도에 대한 GDP 전망치를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 전망치도 같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IEA에서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2030년에 원유 수요가 피크아웃 한다라고 지난 몇 년 동안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보고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 2050년까지 갈 것 같다. 왜요? 20년이 더 늘어났어요?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아, 전기차 침투율이라든지 혹은 대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예, 그게 아닌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봤네라고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굉장한 악재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를 네.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전기차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뭐 항공유 수요 같은 경우도 뭐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네. 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곡물로 쉽게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네. 보는 것 같고 디젤 같은 경우는 공장 돌릴 때 쓰는 그 석유 제품인데 이런 것도 수소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네. 현재로서는 거기에는 원유가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피크아웃이 올 거라고 봤지만 그게 아니라 2050년까지도 원유 수요는 꾸준히 살아 있을 거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EIA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네. 봤다. 나는 원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네가 잘못 보는 거 고쳐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윤재성 애널이 최근에 내년도 전망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망 자료를 내는데 이번 전망 자료의 타이틀이 2015년 기시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랑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2014년 말에 미국의 셰일 붐이 불면서 유가가 100불 하던 게 30불까지 떨어졌었던 구간, 70불이 떨어졌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구간 이후에
정유 업체들, 화학 업체들이 다 주가가 대세 상승을 했었던 사이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모든 환경이 다 변하거든요. 원가도 떨어지죠. 그리고 중동에선 재정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설비의 증설이나 이런 것들도 취소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죠. 물가 부담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서 모든 요인들이 바뀌면서 그 뒤로 정유화학 업체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어요. 에스오일은 그 뒤로 15년 초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4배 올랐거든요. 와. 네. 3년간 4배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아직, 이제 네. 시작이에요? 그럴 시작도 가능성이 안 했죠.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죠. 6만 예. 원에서 지금 5만 원, 6만 원대에서 지금 8, 9만 원까지 오는데. 근데 그 시작은 한 거죠. 대세 상승에 뭐 이제 네, 아직 촉발을 한 배는 뛸까 안 말까 됐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5년도랑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차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좀 긴 관점에서의 그림을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이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네. 3분기 평균이 9.5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18.5불 뭐 이 정도니까 대략 2배 정도가 올랐죠. 그 이유는 단기적인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러시아 정유 설비들이 드론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그림 한번 보시면 그 드론의 사정거리가 2,000km까지 지금 된다 그래요. 2,000km. 네, 근데 최근에 정확도가 더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네.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꽤 많은 설비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중에 일부가 타격을 받으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략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 설비의 20%가 실질적으로 차질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글로벌 캐파의 그 러시아가 7%라고 말씀드렸고 러시아의 20%니까 글로벌리 따져보면 1.4% 정도가 지금 글로벌리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러시아가 디젤 수출이 많은 국가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인데 이런 차질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디젤 수출량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젤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수요와 러시아의 수출 감소가 맞물리면서 지금 디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가 디젤 생산량 비중이 50%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하는 제품군들이 워낙 마진이 좋다 보니까 전체 정제 마진도 지금 꽤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설비 폐쇄 사이클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보시면 미국의 정제 설비 규모가 대략 한 4%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왼쪽 그림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주행거리예요. 미국의 자동차 주행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1% 가량 성장하고 있거든요. 앞서 보셨지만 정제 설비는 지난 몇 년 동안 4%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는 계속 1%씩 늘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빠듯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휘발유 재고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지금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가 재고가 이렇게 없으면 사실은 본인들이 쓸 게 없다는 얘기니까 네. 수출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수출도 이 왼쪽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추세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휘발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휘발유 수출이 미국에서 줄어들면 당연히 나머지 지역들의 수요 공급 밸런스도 빠듯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이전에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시면서 중국의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주셔서 중국이 살짝 또 삐걱삐걱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수출량을 주면은 우리는 중국 외의 국가에도 기회가 있는 거네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미국도 수출 미국으로 중국도 수출. 하고 미국도 한다라는 맞습니다. 건가요? 최근에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네. 꽤 늘었어요. 이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할 때 호주, 싱가폴, 일본 이쪽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 지금 4위가 미국입니다. 거리가 이렇게 먼데 미국으로 우리가 많이 보내고 중국보다 있고. 미국이 더 많네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는 작년만 하더라도 9% 정도 비중이었거든요. 미국향 비중이. 네. 지금 2% 포인트가 올라서 11%가 된 겁니다.
미국으로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9월까지 누적으로 이만큼 녹색 영역만큼 지금 수출을 한 상황이고 네.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사상 최대 수출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미국의 상황이 매우 빠듯하다 보니까 누군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로부터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뭐가 됐든 에너지 쪽은 다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근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계속 증설 제한하고 있고 지금 인도도 계속 수출 줄여가고 있고 이게 모든 환경이 국내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육성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전기화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온 국가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설비를 늘리도록 허용해주고 수출을 늘리도록 허용해주면 계속 정제 설비 지을 거잖아요. 네.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제 설비 못 짓게 딱 캡을 씌워놨습니다. 근데 내수 수요는 계속 늘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러면 가면 갈수록 수출량이 줄어들겠죠. 중국이 글로벌 1등인데 수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아시아의 나머지 업체들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국가들이 1, 2, 3, 3등 하는 국가고 인도까지도 4등이거든요. 네. 이걸 합쳐보면 글로벌 캐파의 50%가 넘어가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수출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수급은 빠듯해질 거고 마치 우리나라가 5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량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마진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네. 지금 그러면 앞서서 그 2015년의 데자뷰라고 말씀하셨을 때 2015년부터 2010 이게 한 7년 후반 때까지의 네.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업황의 지속이 언제까지 될지는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음. 2030년까지 정제 설비 증설이 별로 없다. 제한적이다. 그런데 수요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꽤 긴 시간 동안 마진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보셨던 그 러시아 설비 타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단기 반등을 이끌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정제 마진이. 왜냐하면 지금 정제 마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지금 정제 마진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한국의 정유화 제품들, 기업들 주가는 정제 마진 스프레드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가 역사상 최고치입니까? 마진 거의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 아래 그림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이고요. 네,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이 17불, 18불 정도 하는데 러우 전쟁 때는 저희가 좀 제외하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때는 뭐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그 전인데요. 그 전을 보시면 2007년, 8년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던 네. 그 사이클이랑 지금 정제 마진의 레벨이 비슷하고요. 저희가 차화정이라고 얘기했었던 때가 9년, 10년, 11년이었거든요. 요 당시였거든요. 그 당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랑 비교해서 수요가 지금 좋냐라고 보면 그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요. 수요는 또 그때보다는 좀 적다. 적은 레벨인데 좋아질 여지들은 있죠, 분명히.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네. 하면. 근데 수요가 그만큼 좋은 게 아닌데 이 정도 정제 마진이면 뭔가 공급에서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수요가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정제 설비 타격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레벨은 조금 다시 내려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내려오더라도 그 내려온 레벨이 과거처럼 그렇게 막 낮은 레벨일 건 같지는 않다. 그리고 보통 이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 때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보시면 정말 급등했었다가 급락해 버리거든요. 네. 이 당시는 유가가 100불 가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니까 패닉 바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유가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굳이 패닉 바잉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패닉 바잉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 건 아닌 것 같다. 패닉 바잉이었으면 분명히 급격하게 꺾일 건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 저희가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이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중에 수요단에서 공급단에서 이슈가 뭐가 있는지 되게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맞습니다. 시기이긴 하네요. 맞아요. 꽤 많이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럼 이거 이 정도면 피크 친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레벨 자체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아직도 낮기는 합니다. 대부분. 왜요? 이 지금 좋아진 환경들의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컨센서스에. 애널리스트들은 왜 반영을 지금 안 하고 있을까요? 어떤 너무 급격하게 좋아지기도 했고요. 네. 위원님도 안 하신 거예요? 저도 아직 못했죠. 안 한 상태에서 예, 10만 주가- 원을 제시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네. 이거 만약에 너무 좋아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레벨에서 뭐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오더라도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 추정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지금 예, 산정을 저는- 하고 있는 상태네요. 전분기 대비해서 마진 개선 폭을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았었어요. 네. 와, 음? 네. 제가 너무 또 흥분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17년 내 최고치라는 레벨에 있어서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볼만한 포인트들도 여러 가지 있고, 이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니 지금 레벨이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조금 여기서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네. 봐야 될 시기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앞으로는 뭐 공급이 더 줄어드는, 수요가 지금 글로벌 수요가- 매크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더 좋아지거나 이런 내용들. 경기가 매크로가 망가지면 사실 뭐 정제 마진도 그쵸. 버티기는 어려울 거고요. 음, 네, 수요가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년도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경기 전망만 뭐 크게 망가지지 않고 개선되는 방향이라면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레벨에서 정제 마진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이 계속 유지된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보실 건 있어요. 뭐요? 원가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원가.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정유업체는 음. 전부 달러 베이스 결제라서 음. 매출액과 그 매출 원가가 다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좋다. 긍정적인 방향성입니다. 네. 그 원가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두바이 유가와 제품 간의 스프레드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사올 때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유가 70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해 사온 두바이 그 실제로 사온 건 72불에 사왔어요. 네. 네, 그게 그 두바이 원유에 붙이는 실제 우리가 사오는 가격인데요. 그거는 이제 OSP라고 부르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OSP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유가 70불이면 거기다가 2불을 붙여서 실제로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지금 2.0이라고 써 있는 저걸 더 맞습니다. 이게 붙인다는 올해 거죠? 평균적으로 붙인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러우 정쟁 때는 더 비쌌습니다. 5.6불. 그때는 유가가 대략 100불 했거든요. 그러면 5.6불에 사왔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보셨던 그 스프레드에서 차감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네. 근데 이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0년, 11년도 요 레벨이랑 비슷합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죠? 유가가 100불이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유가 100불인데 지금 유가 70불 두바이 기준으로 네. 그렇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은 비슷해요. 그러네요. 되게 높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싸게 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 프리미엄은 우리가 흔히 뭐 도매가, 소매가의 유통에 대한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어떤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냐, 어떤 네. 쪽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이 2022년부터 감산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MS를 뺏겼단 말이에요. MS를 뺏겼으니까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불렀었던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몇 개월 사이 갑자기 오펙의 스탠스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이제 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MS를 이제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MS 늘리려면 싸게 줄 수밖에 없어요. 싸게 주기 시작을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이번 12월 달에 이게 1불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BEP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혹은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간혹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면 우리가 $70면 마이너스 69불에 사오는 69불에 거예요. 사오는 거. 오. 그러면 그 얘기는 정제 마진이 그만큼 개선되는 올라간다.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OSP가 지금까지 너무나 높았고 네.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유가 대비로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비싸게 사왔던 건데 앞으로는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펙의 증산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내년도의 컨센서스에 반영이 저도 안 돼 있고 네. 시장 추정치에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이건 원가에 어, 대한 그 부분입니다. 원가가 줄어드는 것에 원가가 있어서의 줄어드는 이펙트가 이익률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목표 주가도 올려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은 필요합니다. 계속 이게 빠질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요거는 필요하고 언제 발표가 되는 건가요? 뭐예요? 월말에 매번 발표가 됩니다. 아, 월말에 다음 달께 발표가 납니다. 예. 그러면 11월 말쯤에 요 숫자가 얼마나 더 내려가는지 12월 말에 얼마나 맞습니다. 내려가는지를 보면서 예.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구나를 인지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저 프리미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저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협상의 여지인가요? 국가 간에? 그들이 그냥 통보하는 건가요? 사우디가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또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가서? 지금 가 있죠. 네. 그 부분은 상관없어요?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음. 예, 뭐 우리나라와의 협상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글로벌 가격이에요. 수요 공급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협상이랑은 상관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5년도에 재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네. 요 아래 그림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S-오일의 주가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18년까지 대략 한 3년간에 한 4배 정도가 올랐는데 네. 이 구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OSP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OSP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습니다. 회색깔 지금 회색입니다. 차트가 OSP. 그래서 방금 OSP를 보여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S-오일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더 원가가 주가는 들어오는 원가가 그만큼 그쵸. 쌓아지는 거니까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가 꺾이지 않는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레벨만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사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해서 경기가 회복되던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저렴해졌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계속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렇겠네요. 그런 그림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랑 2015년도의 환경이 꽤 많이 비슷하지 않나.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중국이 계속 증설하던 사이클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중국 증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끝났거든요, 이제. 더 좋아질 수.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저도 이제 안 가본 길이기 네.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S-오일의 주가가 PBR 1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S-오일의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밸류에이션 밴드인데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지금 PBR 밴드가 1배 미만인 건가요? 아직? 이전의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S-오일은 PBR 1배가 바닥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유가 빠질 때 아까 보여드렸던 14년 말 15년 네. PBR 1배 잠깐 깨고 올라왔고요. 네. 코로나 때도 PBR 1배를 깨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0.6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PBR 1배가 온 거예요. 과거의 저점인데 이제 주가가 지금 지금 상단이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 PBR 1배 뚫을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죠. 뚫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죠. 네. 근데 PBR 1배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더 좋아지면 이걸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있어서 그러면 못 오른 애들 누가 있지라고 보면 이제 뭐 GS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요즘에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뒤따라서 오르기 시작을 했죠. 네. GS도 보면 최근에 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업황이 망가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상황들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시대가 열면서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ESG의 반대급부로 에너지 화학 업체의 구조 조정 활발하게 해야 된다.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글로벌리 구조 조정은 많이 된 상태에서 지금의 결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때요? 구조 조정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좀 정유 쪽은 없고요. 네. 화학 쪽만 지금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일 거예요. 이번 주에 롯데케미칼이랑 HD현대가 자구안을 내놨고 이번에 이제 설비를 서로 구조조정하는데 합의가 아마 이번 주에 되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뭐 SOL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최근 몇 개월 동안 한 두어 달 정도의 상승세가 윤재성 위원님이 저희 월모부 출연하시고 이제 그때 리포트 내시고 한 거부터 네. 올라가지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휴 이 가격에서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맞아요. 분명히 하실 텐데 저희가 맞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업황적인 측면이나 계속 그 영업이익률 단에서의 이제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2015년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좀 복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언제 좀 이제 좋아지는 내용과 이런 지금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좋아지는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을 또 언제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이 상황이 이제 유지되는 것들을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확인하실 거예요? 뭐 한 달, 그러니까 지금 11월 중순이니까요. 네. 뭐 12월 초 정도가 초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4분기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나니까요. 확인하시고 그때 또 예, 보고서 쓰실 뭐,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제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재성 애널이 네. 저희가 아마 SOL의 컨빅션 콜을 했던 게 한 6월, 4월 4월이죠. 컨빅션 4월. 콜을 예, 했었습니다. 그때. 네. 그때도 제가 받았던 인상은 아 싸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 논리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편안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무게 중심에 있었는데 그 편안함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업황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싸다. 그 논리가 저는 주요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 4천이고 SO에도 PBR 1배를 지금 넘나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업황이라든지 내년도에 대해서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싸다라는 논리는 많이 희석됐다면 그럼 계속 말씀 주신 거지만 그래도 지금의 좋은 상황이 한두 달 정도 지속된다면 여기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뭐 러시아 설비 타격 이슈는 부품을 새롭게 받아와야 되는데 이 부품을 미국 유럽한테 보통 받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재 때문에 그걸 부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EA가 얘기하는 건 러시아 설비 내년 중순까지 제대로 못 돌아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뭐 내년 1월 정도까지만 확인이 되면 사실 내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정유업체들이 다 화학 제품들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정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화학 제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화학 쪽에서 정말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유기실리콘이라는 화학 제품이 있는데 생산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구조조정이 정말 현실화가 되면 화학 쪽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유업체들은 정유에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도 같이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력들이 좀 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사의 화학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SOL이 샤인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그 얘기 그것도 석유화학 시황이랑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지금 9조짜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SOL이 9조인데 9조짜리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완공 27년도에 가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내에서 석유화학 설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글로벌리도 다 그렇고 그러면 몇 년 뒤가 되면은 석유화학 시황이 정말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럼 샤인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SOL의 밸류에이션 지금 PBR 1배에 뚫을 수 있냐라는 고민들이
말끔하게 해결이 되죠.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뤘죠. SOL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있어서의 더 긍정적인 업황을 전망했던 게 우리 또 윤재성 위원님이셨고 그 내용과 함께 또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또 이미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게 정유주 투자를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뭐 해보신 적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요? 손이 잘 안 나가는. 유가 플레이 네. 하실 때 정유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셨었죠. 음. 근데 이제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이제는 마진 플레이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내년도 전망에 대한 자료 안에는 태양광 얘기도 살짝 있고 LNG 얘기도 살짝 있던데 네.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태양광은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장 빠른 대안이기 때문에 좋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각종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해서 네네.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모든 에너지원이 신재생, 차세대로 간다 그래서 제 그냥 중간 소회는 그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고 해서 물론 트럼프가 촉매제 역할을 했겠지만 많이 예전 과거의 전통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리 또 다른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도하고의 장사가 녹록지 않나요? 순수출이라든지 인도에 대한 그냥 막연한 앞으로 인대랑 걷어야 한 시장이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유 설비는 굉장히 큰데요. 네. 문제는 화학 설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뭐 공장도 인도에서 많이 지어질 거고 뭐 내수 수요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텐데 과거 20년 전에 중국이 그랬었던 거잖아요.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면서 화학 제품 수요가 늘었는데 설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봤었죠. 네. 인도도 향후에는 그런 그림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정유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화학 쪽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 업체도 지금 보면 효성 같은 업체들은 인도에다가 지금 공장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윤재성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 하시기 부끄러우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잖아요. 관련 업종에 있어서. 우리 다 아시는 베스트만 분들,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난 당연한 거 갖고 얘기 안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좀 이렇게 뷰를 선도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화학 쪽 그리고 이런 정제 마진 뭐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딱 우리 위원님 모셨을 때는 네. 시큰둥했어요. 약간 아니요 시큰둥해요. 무슨 말이지? 음. 이랬다가 저는 진짜 이렇게나 열심히 리포트를 읽어보면서 네. 공부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구조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요에 있어서는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아도 이제 우리 마진 쪽에 있어서는 어떤 구조가 변화가 나타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조만간 또 나오셔야죠. 네. 예, 리포트 잘 써주시고 그 반영되는 그 시점에 목표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윤재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소개해 드렸었던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을 비롯해서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위즈덤 컬리지 2016에서 항상 저희가 연도마다 이번에 연사분들 정말 어렵게 역대급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역대급 라인업을 저희가 구축해 뒀으니까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지식 그리고 지혜를 얻어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오지 않아요? 누구요? 인표차? 네? 차인표 씨 네. 작년에 오셨거든요. 작년에? 예, 작년에 반영이 오셔서 좋던데. 제가 그 강연 보고 울었어요. 무대 위에서 너무 감동하고 약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이 컨택 하셨군요. 아이 컨택도 했고 마음의 컨택도 했고 정말 좋은 강연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